고객님, 이러시면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여승무원의 단호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죠. 파리의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자란 25살, 에어프랑스의 신입 승무원이 되어 유럽 노선만을 고집하던 그녀는 과거의 불쾌한 경험으로 한국행을 꺼렸다고 하는데요. 취기에 만취한 승객의 난동 사건을 맞닥뜨린 그날,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의 특별한 여정,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발견하게 된 한 외국인의 감동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에어프랑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올해 25살이고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를 졸업했죠. 어린 시절부터 예술을 사랑했고 특히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에 매료되어 있었답니다. 모네의 수련 연작을 보며 화가의 꿈을 키웠던 16살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제가 에어프랑스 승무원이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졸업 전시회 준비 중에 우연히 공항에서 마주친 승무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그들의 세련된 유니폼과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반해버린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미술작품 대신 승무원 채용 공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미술을 포기하고 승무원이 되겠다고. 특히 아버지는 제가 파리의 유명 갤러리에서 일하길 바라셨죠.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힘들지 않을까? 시차 적응도 해야 하고 오랜 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데.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었답니다. 예술은 여전히 제 삶의 큰 부분이지만 하늘을 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예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에어프랑스 입사 시험은 정말 힘들었어요. 체력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언어 시험, 서비스 마인드 평가, 그리고 까다로운 면접까지.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 과정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해요. 에어프랑스에서의 생활은 제 기대 이상이었어요. 유럽 각지를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매 비행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 신이 났답니다. 특히 제가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유럽 노선에서는 늘 좋은 평가를 받았죠. 승객들과 소통하는 것이 제게는 마치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즐거웠어요. 저는 주로 파리 런던, 파리 마드리드 노선을 담당했습니다. 유럽 내 단거리 노선이라 시차 적응도 필요 없고 문화적 차이도 크지 않아서 편했죠. 게다가 비행시간도 짧아서 육체적으로도 무리가 없었어요. 동료들과도 잘 지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어요. 아시아 루트 익스펜션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거였죠.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에어프랑스도 아시아 노선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젊고 역량 있는 승무원들로 특별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아시아 루트 팀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노선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인사팀장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시아 노선이라니. 특히 한국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2년 전 개인 여행으로 한국에 갔던 경험이 너무 좋지 않았답니다. 당시 서울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한국인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더니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러는 줄 알고 너무 상처받았죠. 게다가 명동에서는 외국인 전용 가격이라며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부르더라고요. 화장품 가게에서는 저를 보자마자 영어로 가격을 2배로 불렀고 식당에서는 관광객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대했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시안 루트팀 발표가 났고 제 이름이 그 명단에 있었거든요. 더 큰 충격은 제가 한국 노선에 배정되었다는 거였답니다. 소피아, 축하해요. 한국 노선은 우리 회사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노선 중 하나예요. 게다가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면세점도 유명하대요.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속으로 한숨만 쉬었죠. 특히 한국 노선은 비행시간도 길고 시차 적응도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겪었던 그 불쾌한 기억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답니다. 아시아 노선을 거부하면 승진은 물 건너갈 거예요. 우리 회사의 미래는 아시아에 달려있어요. 인사팀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행이 결정되어 버렸답니다. 첫 비행을 앞두고 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파리의 아름다운 새벽빛을 보며 생각했죠.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고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어보았어요. 드디어 파리-인천 노선 첫 비행날이 왔어요. 비행시간은 11시간 25분. 탑승객 대부분이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죠. 비행 전 브리핑에서
사무장님이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기내 소란이 잦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탑승이 시작되고 저는 비즈니스석 담당으로 배정받았답니다. 그때 한 승객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네이비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한국인 남성이었죠. 승객 명단을 보니 김준호 씨, 글로벌 IT 기업의 이사라고 되어 있었어요. 웰컴 어버월드, 미스터 킴. 감사합니다. 유창한 프랑스어로 답하는 그의 모습에 살짝 놀랐답니다. 이륙 후 2시간 정도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죠. 야, 술 더 가져와. 이코노미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한 중년 남성이 문제였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의 주류 제공은 어렵습니다. 뭐야, 내가 돈 냈잖아. 더 줘. 동료 승무원이 무서워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다가가 중국어로 설명을 시도했죠. 선생님, 안전을 위해 기내에서는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너희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그 승객은 이미 취해서 비틀거리며 통로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고 다른 승객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요.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 김준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능숙한 중국어로 대화를 시작했죠. 선생님, 제가 베이징에서 5년 정도 일했었는데요. 중국 분들의 호기로운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승객들도 함께 있는 공간이에요. 특히 저기 어린아이들도 있죠.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취한 승객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죠. 내가 뭔데? 참견이야. 선생님께서 베이징의 어느 지역에서 오셨나요? 저는 왕징에서 오래 살았는데. 준호 씨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고 놀랍게도 그 취객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했어요. 고향 이야기를 하면서 취객의 감정이 수그러들었죠. 이제 편안히 쉬시는 게 어떨까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피곤하실 텐데. 준호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상황을 수습했어요. 취객은 마지못해 자리로 돌아갔고 다른 관광객들도 조용해졌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아닙니다. 승무원분들께서 더 힘드셨을 텐데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이런 게 진정한 신사의 모습이구나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상황이 정리된 후 저는 준호 씨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커피를 준비해 그의 좌석으로 향했죠. 이거 드세요.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그의 침착하고 현명했던 대처가 아니었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취객을 다룰 때 보여준 태도였어요.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했고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문제는 확실히 해결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있나요? 가끔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잘 해결된 적은 처음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한국인들도 가끔 실수를 하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기내 예절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죠. 최소한 이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비행이 끝나갈 무렵 많은 승객들이 준호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는 모두에게 겸손하게 답하며 미소 지었죠. 그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한국은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걸까?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준호 씨가 저를 불렀어요. 혹시 한국에 오래 계신가요? 네, 4일 정도 머물 예정이에요. 그럼 이번엔 좋은 기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는 명함 뒷면에 몇 군데 장소를 적어주셨어요. 미술관, 카페, 레스토랑. 제가 미술을 전공했다는 걸 기억하고 계셨나봐요. 특히 삼성미술관 리움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명함을 받아들며 생각했어요. 이번 한국행은 뭔가 다를 것 같다. 처음으로 한국 방문이 기대되기 시작했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착륙하는 순간부터 놀라웠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도 좋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거든요. 와우,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곡선형 천장이 마치 예술작품 같았죠. 제가 전공했던 건축 미학 수업이 떠올랐어요. 이런 게 바로 실용성과 미학의 완벽한 조화구나 싶었죠. 입국 심사는 더 놀라웠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쭉 늘어서 있었는데 승객들이 줄도 서지 않고 삽시간에 통과하더라고요. 파리였다면 1시간은 좋게 기다렸을 텐데 말이에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처음으로 인천공항의 안내 로봇을 보았어요. 귀여운 외모에 첨단 기술이 결합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로봇이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번주, 피지 부지디. 이게 정말 로봇이 맞나요?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어요. 맞아요. 16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대요. 근처에 있던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짐을 찾고 면세점으로 향했어요. 동료들이 면세점은 꼭 가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백화점인 줄 알았어요. 럭셔리 브랜드 매장은 기본이고 한국 화장품존은
외국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저기 봐. 프랑스 백화점에서 200유로 하는 크림이 여기선 130유로밖에 안 해. 게다가 면세. 이건 사야 해. 동료들은 이미 쇼핑 모드였어요. 저도 호기심에 한국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죠. 직원이 건넨 마스크팩을 체험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너무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거예요. 프랑스 고급 브랜드 제품보다 좋은데요? 그렇죠? 한국 화장품이 요즘 파리에서도 핫해요. 면세점을 나와 호텔로 가는 길 공항철도를 탔는데 이것도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객실에 와이파이까지. 파리 교통은 좀 배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거리가 여전히 밝고 활기찼죠. 늦은 시간임에도 젊은 여성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파리였다면 이런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기 무서웠을 텐데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놀랐어요. 24시간 영업에 뜨거운 음식도 팔고 의자와 테이블까지 있더라고요. 심지어 택배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편의점이라고요? 파리의 마트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즉석 라면을 사서 편의점에서 끓여 먹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맛있는 거예요. 테이블에 앉아있으니. 현지인들도 하나둘 들어와 음식을 데워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문득 비즈니스석에 김준호 씨가 적어준 명함이 생각났어요. 뒷면에 적힌 추천 장소들. 내일은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역이 마치 백화점 지하상가 같았어요. 깔끔하고 밝은 조명에 쇼핑할 수 있는 공간까지. 심지어 역사 내 화장실은 호텔 화장실만큼 깨끗했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치안이에요. 늦은 시간인데도 전혀 무섭지 않았거든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밝은 조명 덕분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파리지앵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솔직히 많이 흔들렸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라니. 제가 알던 한국은 어디로 간 걸까요? 스마트폰으로 인천공항 사진을 찍어 파리의 친구들에게 보냈더니 다들 믿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공항이 맞아? 마치 미술관 같아. 이제 겨우 하루 지났을 뿐인데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3일이 더 남았는데 어떤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어제 밤새 고민했거든요. 리움 미술관에 가볼까? 사실 준호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하고 옷차림도 여러 번 고쳐 입었죠. 혹시 못 만나더라도 저녁에 연락해볼까?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명함을 손에 쥐고 있으니 마음이 설렘과 망설임으로 가득했답니다. 리움 미술관에 도착하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현대적인 건축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의 전통미와 어우러질 수 있다니. 파리의 미술관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전시장을 둘러보며 한국 현대 미술의 깊이에 빠져들었을 때였어요. 소피아 씨, 뒤를 돌아보니 준호 씨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는 주말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세련되어 보였어요. 아, 준호 씨, 정말 우연이네요. 사실 내심 바라고 있었다는 건 비밀이에요. 리움 추천해드린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준호 씨가 첫 번째로 데려간 곳은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전시장이었어요. 이 작품은 TV 부처인데요. 작가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어떻게 해체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전공 수업에서만 보았던 작품을 실제로 보는 것도 감동이었지만 준호 씨의 예술적 통찰력이 더 인상적이었죠. 파리 현대미술관에서도 백남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에요. 특히 이 공간의 채광이 작품의 비디오빛과 조화를 이루는 게. 공간과 작품의 관계성까지 보시다니. 역시 전공자는 다르네요. 준호 씨는 제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어요. 이어서 이후안의 관계항 시리즈를 보러 갔죠. 모노화 운동이 일본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안의 작품에서는 한국적 미의식이 느껴져요. 여백의 미랄까? 그런데 이 돌의 배치를 보세요. 마치 파리의 정원 디자인처럼 기하학적이면서도 한국 전통 정원의 자연스러움이 묻어나지 않나요? 서로의 관점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답니다. 마치 파리의 퐁피두 센터에서 미술을 토론하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준호 씨와 나누는 대화가 훨씬 더 설레었다는 거죠. 근처에 맛있는 한식당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시겠어요? 점심은 전통 한정식이었어요. 작은 그릇에 담긴 수십 가지의 반찬들. 마치 예술작품 같았죠. 준호 씨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계절 나물이고 저건 궁중 요리에서 유래한 건데.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음식을 서빙하는 직원들의 서비스였어요. 마치 무용수처럼 우아하고 조용히 움직이면서도 손님들이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차리더라고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순히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준호 씨가 제안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울 구경 좀 해보실래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북촌한 옥마을부터 시작해서 삼청동, 인사동을 거쳐 광화문까지 준호 씨와 함께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한옥의 첨화선이 만드는 곡선의 아름다움, 현대 건물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위엄. 피곤하시죠? 이제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 준호 씨가 데려간 곳은 찜질방이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게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한국인들에게 찜질방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에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교의 공간이죠. 황토방에 누워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옆에서는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한편에서는 직장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죠. 이런 게 바로 정문화라고 하나요? 맞아요. 정이라는 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느끼면 알 수 있는. 찜질방을 나와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준호 씨는 제가 불고기를 좋아할 것 같다며 특별한 맛집으로 안내했죠.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리움에 오기 전날 밤 연락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용기 내어 이야기했더니 준호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요. 그날 비행기에서 정말 멋있으셨어요. 우리는 그날의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어요. 취한 중국인 승객을 대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굳이 나서셨던 거예요? 글쎄요. 소피아 씨가 걱정되어 보여서일까요? 그의 대답에 또 한 번 가슴이 설렜어요. 잠시 후 준호 씨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이거 보세요. 지하철 앱인데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가 보이죠? 심지어 몇 번 칸이 덜 붐비는지도 알 수 있어요. 정말이네요. 그러고 보니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큰 오해를 했던 게 있어요. 오해요? 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제가 외국인이라 자리를 피하는 줄 알았거든요. 준호 씨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아, 그거 오해세요. 한국 사람들은 출구와 가까운 쪽이나 환승하기 편한 위치를 찾아서 자리를 옮기는 걸 좋아해요.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죠. 그의 설명을 들으니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사소한 문화적 차이가 이런 오해를 만들었다니. 한국은 참 신기한 나라예요. IT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전통 문화도 잘 보존하고 있잖아요. 준호 씨는 스마트폰으로 식당 예약을 하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보세요. 이 앱으로 식당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식당 리뷰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재미있는 건 이런 첨단 기술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주인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처음 보는 저에게도 친절하게 메뉴를 추천해 주시고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 아닐까요?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준호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들렀을 때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일은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어디요? 국립현대미술관이요. 소피아 씨가 미술을 전공하셨으니 한국 현대미술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데이트 코스로 미술관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제 전공과 관심사를 진지하게 고려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네, 좋아요. 답하는 제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나 봐요. 준호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저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준호 씨를 만나길 바랐는데 이렇게 완벽한 하루를 보낼 줄이야. 휴대폰을 보니 준호 씨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내일은 더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답장을 쓰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깨지고 있는 것보다 준호 씨에 대한 설렘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요. 이게 바로 운명이란 걸까요? 다음날 혼자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준호 씨가 퇴근 후 남산타워로 저를 데려갔어요. 석양이 질 무렵이었죠. 서울의 전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워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마음도 하늘로 둥실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정상에 도착하자 황홀한 풍경이 펼쳐졌답니다. 붉은 노을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이 마치 모네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저기가 한강이에요. 그리고 저쪽이 고궁. 서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죠. 준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 도시처럼 저희 둘의 만남도 서양과 동양의 아름다운 조화 같다는 걸요. 아, 저기 보이는 건물들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수동이에요. 가보실래요? 네, 성수동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동네였어요. 오래된 공장들이 예술적인 카페와 갤러리로 변신해 있었죠. 마치 파리의 마레지구가 떠올랐어요. 이 동네가 파리의 어떤 곳과 비슷하다고 하던데. 마레지구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준호 씨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도 특별했어요. 옛 철공소를 개조한 공간이었는데
산업적인 느낌과 모던한 디자인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여기 디자인이 정말 근사해요. 파리의 퐁피두 센터가 생각나네요. 소피아 씨의 미술적 안목이 느껴지네요. 준호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준호 씨가 한강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유람선을 탔는데 밤바다처럼 깊어가는 하늘 아래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나 로맨틱했어요. 파리에는 생강이 있죠? 네. 하지만 한강은 뭔가 달라요. 더 생동감 있달까요? 배에서 내린 후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한국 전통주점에 가보실래요? 막걸리라고 우리나라 전통 술인데 정갈한 한옥을 개조한 주점이었어요. 다랑아리처럼 하얀 막걸리와 곁들이는 파전은 와인과 치즈만큼이나 환상적인 조합이더라고요. 사실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가야 해요. 제 말에 준호 씨의 표정이 살짝 흐려졌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달에 파리 출장이 있어요. 그때 소피아 씨를 다시 만나고 싶은데 정말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이번에 못 가본 곳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경주도 가고 제주도도 기다릴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의 장벽, 거리의 간격,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준호 씨, 네. 처음 비행기에서 만났을 때 준호 씨가 중국 승객을 진정시키던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저도요. 소피아 씨가 승객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우아해서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헤어지기 싫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준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을 때 그 온기가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답니다. 내일 공항까지 배웅할게요. 고마워요. 근데 괜찮을까요? 회사는 괜찮아요. 소피아 씨가 더 중요하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가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제 이 도시는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특별한 추억이 담긴 곳이 되었으니까요.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제게 그리움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리움의 중심에는 준호 씨가 있겠죠. 인천공항으로 배웅을 나온 준호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제가 한국어로 인사할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파리에서 만나면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이륙할 때까지 창밖으로 준호 씨가 보였어요. 작아져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란 걸 직감했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은 새로운 노선 배정이 있는 날이었죠. 소피아, 다음 달 노선 배정인데 미주 쪽으로 바꿔줄까? 아니요. 저 한국 노선 계속할게요. 인사팀에서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 노선을 얼마나 기피했는지 알았으니까요. 확실해? 시차도 힘들고. 네, 확실해요. 그리고 혹시 한국어 강좌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어학 강좌를 신청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특히 준호 씨와 주고받는 메시지를 번역기 없이 읽고 싶은 마음이 커서일까요? 동료들도 변한 제 모습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소피아, 요즘 달라진 것 같아. 그래? 어떻게? 더 행복해 보여. 맞아요. 전 행복했어요. 한국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거든요. 동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는 재미도 쏠쏠했답니다. 와, 이게 한국 마스크팩이야?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이거 김치찌개 레시피야. 한국 유튜브 보고 배웠어. 준호 씨와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제가 출근 준비할 때가 그의 퇴근 시간이었죠. 피곤할 텐데도 늘 밝은 목소리로 제 하루를 물어봐 주었어요. 오늘은 한국어 과제가 뭐예요? 사랑해요 쓰는 법 배웠어요. 벌써요? 진도가 빠르네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준호 씨의 파리 출장이었죠. 에펠탑 아래에서, 몽마르트 언덕에서, 센 강변에서. 이번엔 제가 파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파리의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서울의 봄도 못지 않았는걸요. 우리는 서로의 도시를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문화의 차이는 오히려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죠. 얼마 전에는 큰 결심을 했어요.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미술 공부도 다시 시작했거든요. 언젠가 서울에 한불 문화교류 갤러리를 열고 싶어요. 준호 씨도 제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답니다. 소피아가 한국과 프랑스의 예술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어가고 있어요. 매달 한 번씩 만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다음 한국 방문까지 달력에 하나씩 동그라미를 치며 날을 세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원치 않았던 변화였지만 지금은 그 변화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어요. 단순한 국제선 항공편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네요. 다음 주면 또 서울로 가요. 이번엔 준호 씨가 제주도로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바라본 한국이 아닌 그의 손을 잡고 걸으며 바라보는 한국이 기대되네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두 도시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챕터를 써나가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에어프랑스 승무원 소피아 씨의 로맨틱하고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